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벌대학 301호요. 오늘도 몇 분의 지금 학생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신분이나 계층을 위한 이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고 왜 계급 배반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한국의 이 수구 세력들은 계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급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명백하게 계급이 있지요. 네. 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지구상에 신카스트 제도, 카스트라는 게 인도의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층에 따라 이 코로나에서 그야말로 빈민계층은 미국에서 10만 한 7천 명 정도 죽었고 매일 한 2천 명씩 죽어가요, 미국에서. 그런데 초상류층들은 뭐 이럴 때일수록 산속의 별장이나 저 무인도에 있는 리조트나 요트 등에서 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고 있지요. 자, 그래서 분명히 계층 계급은 있다. 그것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거다. 자, 엊그제 이 대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30대 젊은이가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루에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37명이래요,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큼 자살을 합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는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덮어놓고 가잖아요. 그럼 1년에 얼마쯤 자살하느냐? 14,000명 가량을 지금 몇 년째 거의 비슷하게 14,000명 전후로 자살을 합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덮쳐서 경제가 붕괴되면 내년에는 자살자가 폭증하겠죠. 97년에 IMF가 나타났을 때 98, 99, 2000년에 자살자가 폭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1년에 14,000명 안팎으로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30대 젊은이의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이라면 20대, 30대면 남은 인생에 한 5, 60년을 일을 해서 세금도 내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하면 물론 자살자 중에 고령자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심각한 부분이에요. 손실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대부분 자살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천국처럼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선택해야 되고 또 자살자의 상당수는 뭘 해보려다가 잘 안 돼서 빚을 냈는데 빚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 계층을 나누게 되고 이 계층에 따라서 삶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뭐 대충 소득 분위를 나눌 때는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돈이 없는 하층을 이제 뭐 5분위 그렇게 이제 쭉쭉 20% 단위로 나누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사회의 한 20%의 위에 속하는 사람 말고는 나머지 80%의 삶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20%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월 소득은 얼마쯤 될까 했을 때 보통 한 이 20%에 들어가는 사람의 소득은 80만 원 하면 한 상위 20%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중위 소득은 얼마냐라고 봤을 때 한 400만 원 안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소득을 그런데 사실 700 몇십만 원을 받아봤자
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둘이쯤 있으면 애 둘이 공부시키고, 그리고 뭐 은행에서 빚내서 아파트 샀으니까 아파트 원리금 들어갈 거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맞벌이를 안 하면 그 사람의 삶도 팍팍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20%에 들어가도 팍팍하다는 겁니다. 자, 흔히 한국의 중산층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냐 하면, 한번 요즘 가격 기준으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한 6억, 7억짜리 정도 아파트 서울 시내에 하나가 있고, 서울로 보자면, 그 다음에 중형 성룡차 하나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뭐 한 1억 미만의 현금 자산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제 흔히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산층의 그 지금 조건을 우리가 그 정도라 보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순자산은 얼마쯤 되냐? 4억 조금 안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3억 한 8, 9천만 원이 빚하고 재산하고를 다 퉁 쳤을 때 남는 순자산, 그 정도가 한국 사람의 평균 자산 보유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한 4억 가진 사람이 평균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자식을 결혼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남아서 직장을 은퇴한 이후에 한 20년, 25년 이상의 노후 생활을 할 돈이 있겠느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한국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겁니다. 팍팍해요. 근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미국에서 흑인 지위 폭동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럼 삶은 안 그러냐? 미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집에 현금이 얼마 있나 보면 $400 남아있는 사람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400 미만. 그러면 한 5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월급 받으면 직장에서 한 6, 7만 불, 미국의 뭐 중산층 6, 7만 불 받아서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이 정도 벌면, 그걸 가지고 미국에는 집을 30년 모기지 론이라고 보통 그렇게 사잖아요. 그럼 원리금을, 그럼 한 달에 뭐 한 100몇십만 원 이렇게 집값 빼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는 다 이 월부로 많이 사니까 카드로 이제 카드 들어가는 돈 빼고, 그리고 이제 애들 학비 쓰고, 그 다음 미국에는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게 이제 직장에서 대주기도 합니다만은 세니까 자영업자는 저 보험료도 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중산층이라 해봤자 진짜 자기 손에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IMF, 미국의 금융위기 때처럼 한국에는 IMF라고 보면 되겠지만,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의료보험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은행에 내야 될 돈을 자기가 다니던 화이트 칼라 직장에 맞춰서 모기 론을 은행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화이트 칼라 직장에서 잘리고 이제는 뭐 시급 얼마짜리 그냥 질 낮은 서비스업 직종에 다니게 되면 그 순간부터 먹고 사는 거는 되지만 은행에 내야 될 원리금은 못 내는 거예요. 이제 의료보험도 지금 당장 문제가 돼요. 그럼 한 석 달쯤 못 내면 은행에서 이제 집을 압류하겠다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키를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는 짐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짐을 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산층으로 부부가 돈을 갖다가 한 6, 7만 불씩 둘이 벌어서 1년에 둘이 합치면 한 1억 한, 1억이 아니라 10 한 4, 5만 불 이래 버는데 세금 내고, 미국 세금이 굉장히 셉니다. 세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대한 모기지론 내고, 그러면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부부간에 둘이 벌었어요. 근데 직장에 한 명이 잘렸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암에 걸리면 감당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암 치료비가 6,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정도 나와버립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종 방법은 은행에다가
남은 거 너가 갖고 가고 집 파란 거 자네는 좀 주라. 그래서 집을 넘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 암이 걸리면 그 사람들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딸네, 아들네, 창고나 그 동네에 이제 뭐 이 가까운 데 사는 자식, 사랑방 같은 미국 가면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삶도 불안하기는 굉장히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사람들이 언제 제일 잘 살았냐. 미국 기준으로 보면 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나오고 미국 영화들 한참 우리가 좋아하던 이 할리우드의 전성시대 격인 그때 월남전하고 할 때 미국에는 온 사방에 제조업 공장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 다녀. 그러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소득으로 보면 공장에 다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차를 몰고 집세를 내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이 됐어요. 그때가 미국 사람들이 제일 편안하게 살았고 또 공장에서 잘 쫓겨나지 않고 정년까지도 다니다가 퇴직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사라져버렸어요. 일본 사람도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생을 살다가 일본에 직장 다닌 사람이 최고였죠. 근데 일본도 이 버블이 꺼지고 거품이 꺼지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생 직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가 90년대 정도가 대체적으로 제일 잘 살던 그때 이후로 지금 한 20년 이상 더 못 살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의 핵심은 뭐냐?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허접한 서비스업 비숙련 일자리들이 몸으로 때우는 일자리만 늘어났다. 내가 이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에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5.8%까지 떨어졌다. 거의 자연 실업률에 가깝다. 완전 고용이다. 한국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랬는데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의 일자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질 낮은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질 낮은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월마트 같은 데서 캐셔 보는 거,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웨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호텔 같은 데 가서 메이드, 뭡니까? 호텔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가게에서 점원하는 거, 이런 게 미국의 질 낮은 이 비숙련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하루 종일 일해봤자 내 수입은 1년에 3만 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3,600만 원이 안 된다. 연으로 따졌을 때. 연 3,600만 원도 안 된다. 2만 불대 일자리도 수두리에요. 미국의 초등학교 선생이 4만 불이 잘 안 되는 데가 많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른데.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하는 사람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영화에 보면 초등학교 나오면 선생이 양복 제대로 입고 있는 선생이 없어요. 남자들 중에. 왜? 그 월급으로 양복을 사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넥타이를 살 돈도 없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실상은 겉만 번지르지 거의 골마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의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났지 호황이라 하는 게 가짜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경제학자들은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흑인 폭동이 일어나면서 왜 저런가 하는 분석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수치로 그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 폭동을 보니까 한국의 보수라는 사람들, 수구 기득권의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수골이라고 하거나 보수라는 사람 상당수가 흑인들 저놈들 불지르고 뭐 마약하고 폭동하는 거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걸 찬성하는 사람은 그건 비정상인 문제죠.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저게 인종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백인도 수두룩하고요. 한국 애들도 데모하는데 수두룩하고 히스패닉도 수두룩해요.
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가? 그거는 뭔가 하면 미국이 굉장히 갈수록 힘든 사회가 되고 있고 계층 차이가 뚜렷해서 미국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집이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입시 비리가 횡행해서 얼마 전에도 많이 잡혔잖아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대학교에 몇십억씩 내고 자식 넣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그 다음에 아들 부시. 이제 클린턴은 없는 집에 나와서 공부 잘한 거예요. 힐러리나.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부시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부잣집에서 학교에 기부하고 뒷구멍으로 합법적으로 넣는 거죠. 미국은 그걸 합법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는 줄 압니까? 체육 특기생으로 조작했습니다. 체육 특기생으로. 그래서 그게 몇 억씩 받아먹고 그렇게 하다가 영화 배우도 잡히고 해가지고 수십 명씩 지금 체포되고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학력고사로 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입시 비리가 사교육이 횡행해서 그게 말을 못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에 없는 집에서 특별하게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나 좋은 주립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으로 다녀서 나중에 전문직 직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고, 그런 사람은 적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 나머지는 다 평생의 삶이 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빤하고, 내가 결혼해봤자 내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또 만나서 살아봤자 빤하고 평생에 발전이 없는 이 팍팍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미국 시위의 배경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 듣기 싫어합니다. 보수는 계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불편합니까? 분명히 세상은 계급에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한마디로 내 삶도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을 살아가는 게 빤하다는 걸 보게 되죠. 저도 제가 젊은 사람을 가끔 만나면 그 젊은 애를 관찰해 보면 당신의 삶도 평생 빤하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마음이 짠합니다. 자, 근데 보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거다. 감수하라. 자유시장 자유주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것만큼 한마디로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긍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타파하려고 노력해야죠. 왜 보수는 그걸 타파하려고 노력하면 보수가 아니고 좌파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영국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더 가난해졌어요. 영국 사람의 키와 체중이 줄어들었다. 1800한 이 40~50년대에요. 산업혁명 직후에. 왜? 애들을 8살, 9살부터 공장에 보내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일을 시켜요. 그리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먹는 거는요, 자지도 않고 먹는 거는 빈약해요. 그러니까 체중부터 키부터 제대로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라봤자요. 자,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이나, 옛날에는 귀족이 다 상원을 했잖아요. 영국에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영국에 이제 부자들이 고휴런이라고 이제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거지 같은 사람들. 거리지가 덕실했습니다. 런던 거리가요. 산업혁명 때 아름다웠던 게 아니라 비참했어요. 현실이에요. 다수의 현실이. 왜냐하면 시골에서 이 영주 귀족들 밑에서 농사 짓고 할 때는 어려워도 그래도 자연 속에서 그냥 살았는데, 가족을 이루면서. 도시로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농사라는, 농장이라는 부분이. 왜? 전부 산업화가 돼버리니까 이제 기계로 대신 짓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왔어요. 근데 도시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부자들이 봤을 때 불안해진 거죠. 그때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거 혁명을 해야 된다 하고 막, 이 독일에서도 그런 게 이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의료보험이니 국민연금이니 해서 그걸 누르려고 하던 그 시절이 1840년대, 50년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조금씩 고친 겁니다. 그게 보수가 고친 거예요. 왜?
가난한 애들한테는 고아원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굶는 사람한테는 밥을 먹여주는 급식소를 해야 되겠구나. 잘 데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구유론을 만들어서 재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뭐 올리버 트위스트나 이런 거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투표권도 없는 사람, 노동자들한테도 못 배운 사람들한테도 줘야 되겠구나 해서 남자들이 투표권을 받았어요. 영국의 여자들이 투표하기 시작한 게요.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1928년에 대부분 이제 투표하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자들이 1948년도에 정부 출범할 때 바로 투표했다는 게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때 호주보다도 우리가 더 빨랐습니다. 여자들이 투표한 게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오는 과정에서는 그 사회의 혁명적인 어떤 이 노동자들이나 서민계층의 어떤 사회를 뒤집는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복지제도나 귀족들이 제도를 바꾸고 정치로 참가를 시켰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 돈이 정치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족 시대 때는 돈 많은 사람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정치의 주체가 됐죠. 그래서 1인 1표가 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투표를 못 했어요. 영국에. 돈이 있어야 투표를 했어요. 서민들이라도 돈이 재산을 증명해야 투표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 변화를 막고 서서히 변화해오도록 하는 과정에 지금 영국에 가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내셔널 헬스케어라고 NHS라고 해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치료비가 공짜입니다. 영국에요. 그런 제도가 48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2차 대전에 처칠이 치르면서 전쟁은 이제 이기겠는데 전쟁 이기고 나면 나라가 전부 공산화되겠다. 온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쳤어요.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 나온 지식인들도 그 귀족이 아닌 사람 대부분 공산주의자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영국 사회가 모순이 많은 거죠.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은 다 서민의 자식들이 대부분인데 아니 전쟁에서 자식 죽고 했는데 나라는 더 개판이에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래서 이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혁명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보험을 택해서 전국민 치료비 없이 해주겠다. 그게 그 전쟁 직후에 만들어졌어요. 소련이 안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영국같이 의민주의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보면 상층에 있는 귀족들이나 보수에, 그때는 보수가 귀족이었죠. 사람들이 스스로 양보하고 투표권을 또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혁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제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걸 허용해서 노동당과 보수당, 영국에는 그 두 당이 대결하잖아요. 자유당이 있지만 형편없죠. 그 두 당이 교대로 집권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오늘날까지 이 귀족 사회에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귀족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국이 브렉시트가 되면서 에이 설마 아니 뭐 영국에 EU 들어가는 데 대해서 보수 지지층 서민들도 불만을 가지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영국의 총리가요. 이 장난 비슷하게 그러면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져버렸어요. EU 탈퇴자가 많아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영국의 서민들이 똘똘 뭉쳤어. 왜 EU에 들어가서 외국의 노동자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복지를 먹여 살리고 하느냐. 다 쫓아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고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의 정권이 보수당 정권이 무너지고 총리가 메이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영국에서 그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한국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을 한번 봅시다. 한국의 수구 기득권 보수라는 사람들은, 숙골들이라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신처럼 받듭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평생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책 하나 쓴 거 봤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부동산 업자예요. 미국의 부동산 업자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는 돈이 많아도 부자의 대열에 치주지를 않아요. 왜? 똑똑한 사람들만 그런 걸 합니다. 트럼프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아버지 따라서 문 두들겨가 문 열면 넣으면 월스트가 미국의 주세죠. 그거 받으러 다녔다잖아요. 자, 그거 못 내는 비참한 사람들이 그 시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부동산 시행 개발업자 출신이죠. 그리고 TV 나가서 그냥 남들 앞에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지지를 모았던 사람이죠. 눈치는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보수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거 보니 미국의 백인들이 이 중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이 해외에서 막 유입된 인종들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들이 삶이 좀 갈수록 팍팍해지니까 그들을 위한 선동을 하는 게 좋겠다. 미국의 고립주의를 선동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선택했을 뿐이죠. 자, 그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들한테는 법인세 인하해주고 감세해주고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트럼프 시야에서 트럼프가 말은 백인 노동자, 무역 장벽을 썼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정책은 부자들이 월가나 미국의 금융 부자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트럼프 아들이 사이가 그 유대인인데 월가의 쿠슈너라는 친구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는 부자들을 잘 살게 해주고 없는 사람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만 늘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들은 트럼프를 마치 무슨 어떤 보수의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냐 평가하고 박수치고 찬양을 하고 지금도 트럼프가 막 북한을 폭격하고 뭐 중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한테는 그런 이념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미국의 정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소외된 그룹들한테 선동을 해서 집권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 3년 동안에 자기가 그 선동한 모습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국의 부자들만 더 잘 살게 해줬던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보수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요즘 삼성에 관해서 이재용 영장을 청구했다고 내가 비판하는데 저 빼놓고는 다 삼성 편을 들어요. 이 보수판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보수가 대기업의 편을 들어야 된답니까?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대기업의 밑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나 계열사 하청회사들이 있고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국내에서 만들어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삼성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때는 현대를 좋아했죠. 네. 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삼성은 소비재 이런 것만 만들고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정말로 필요한 거는 현대나 이런 데서 더 한다라고 해서 LG보다도 취급을 안 했죠. 그때만. 근데 삼성이 이제 반도체하고 뭐 이러면서 지각이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옛날에는 삼성을 롯데처럼 생각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수가 재벌을 옹호하는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저는 재벌이라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서포 15조에 보면 제조업이 국내에서 자리를 잡도록 민노총 같은 정치 노조를 해체시켜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까? 제가 합니다. 아직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노총이 그냥 있겠지만 이제 좀 지나면요. 아마 칼 들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요. 정치운동으로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도 바로 그냥 상속세 때려가지고 감당 못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고용을 국내에서 많이 창출하면 상속세 부과를 좀 유예시켜가 정말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상속세를 절반으로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깎아주라.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제가 하죠.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면 이 땅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정부가 거의 공짜에 가깝게
다 제공해주라. 그래서 기업들이 뭐 이렇게 일자리를 국내에서 창출하게 도와주라. 그런 말을 하지만은 단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현행법을요. 지금 상속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는 돈을 많은 상속세를 내어서 국내에 우리가 상속세 때문에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로 간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삼성의 스마트폰은 거의 100% 가까이 베트남,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국내에서 하나라도 만듭니까? 솔직히 말하면 삼성 전체의 국내 일자리가 20만 개라고 내들고 있어요. 그럼 삼성이 해외에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반도체 생산하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는 그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과거에 기업들이 다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장마다 수천 수만 명이 일을 하던 그런 시대에는 정경유착이 있다거나 또 기업들이 불법으로 뭐 많은 배임 횡령 탈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세에서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일자리를 거의 대부분 해외에 만드는데 근데 그런 대기업을 옛날처럼 맹목적으로 그들의 모든 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생각을 도대체 보수 진영에 누가 주입을 시켰을까요? 그거는 정경련 같은 자유기업원 같은 단체들이 이 보수 진영에다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보수의 리더라고 하는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집회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갖다 이렇게 자기 하수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좀 돈 좀 얻어먹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발언하고 시민단체도 그런 단체 많이 있잖아요. 일본로 시민단체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보수 상층에서부터 그냥 한마디로 무지렁이 같은 보수 대중들한테 그대로 유입된 겁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이 상속세 낮추자고 결사적으로 모여서 재벌 총수가 집회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전부 실력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정권하고 딜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만 빠져나가면 되지. 전체 재벌들을 위해서 상속세 낮추자는 걸 뭐 욕먹으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해결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는 노하우가 전수돼가 지금 이후로는 아마 자기 3세, 4세한테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회사를 차려서 거기에다가 주식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키워주고 이러면서 상속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 정경유착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노무현 때도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건희가 이재용이한테 지분을 물려주기 위해서 막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재용이 폐암에 걸렸다면서 외국으로 갔다가 휠체어 타고 들어오고 그래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장학재단을 8천억짜리를 만든다고 수습하지 않았어요? 그 장학재단은 누가 운영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고 그 장학금 받은 사람이 누구고 우리 아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좌파 정권하고 그냥 쑥떡쑥떡 해서 끝나고 그때 또 봐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뭔 문제가 생겼습니까? 유근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사실상 지금 유고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죽은 것처럼 되고 아버지가 살았다 하고 살은 사이에 자기 지분을 회사에 지배적으로 그룹 내에 넓혀야 되는데 아들은 제일모직 지분밖에 없고 삼성생명을 장악해야 그룹을 지배하니까 이 제일모직에 뻥을 튀겨서 없는 거를 거대하게 만들고 저쪽은 비중을 줄여서 바깥치기 해서 이쪽을 지배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상속세 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안 죽은 것처럼 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도 결국 탄핵의 이유가 됐고, 자, 문재인 정권은 죽일 듯이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만 냅다 조지면서 이재용은 빼주려고 파기환송을 시켜서 준법감시위원회랑 희한한 걸 만들어서 집행유예로 빼주려는데,
검찰이 그 앞에 일을 잡아와가 애초에 이것들이 합병한 것부터 사기였다고 하면서 문제를 삼니까 봐주라니까 안 봐주니까 지금 검찰을 냅다 조졌다고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죠. 네. 그때만 해도 다 뭐 조국인이 유재순이 울산 선거에만 관심을 가졌지 삼성이 그렇게 문제가 돼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제가 사실은 본질이 삼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식한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이 삼성 죽인다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둘이는 지금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붙은 걸 봐주라니까 검찰에 있는 검사와 윤석열 총장 등이 못 봐주고 법대로 하겠다. 이것까지 봐주면 그러면 자지구리하게 배임 횡령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냐. 저 이렇게 명백하게 4조 5천억을 갖다가 속였는데 회계 사기를 했는데 이거를 봐주면 대한민국에 안 봐줘야 될 사람이 어딨냐. 사기꾼 다 봐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영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삼성에 붙어먹는 게 쉽습니까? 삼성에 거슬르는 게 쉽습니까? 네? 붙어먹죠. 99.99가 붙어먹죠. 삼성에 거슬러면 삶이 피곤합니다. 저도 이 말 하면서요. 제가 뭐 제 이야기니까 안 하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제 삶에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몰라요. 네. 저는 어디 가서 기득권에 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찍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문정권을 또 구워 삼습니다. 노무현이 저렇게 불행하게 되는데 노무현이 삼성공화국이라 해서 노무현 정권은 삼성 손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노무현이 자살하는 원인도 된 거예요. 제가 문재인이 될 때 뉴스 브리핑 오래 본 분들은 2017년에 내내 제가 4월달, 5월달 대선 직전에 삼성공화국2가 될 거라고 했죠. 지금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황 소장의 말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야 될 건데 보수는 뭐라 합니까? 문재인이 삼성을 두들겨 잡아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 지금 똘만이다. 이런 스토리 아니겠어요? 검사도 문정권 똘만이고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알기로는 검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영장 마무리되면 옷 벗겠다고. 윤 총장도 옷 벗겠다고. 아, 출세해야지. 윤석열이 이제 정권이 시킨 대로 했으면 왜 그 사람들이 옷 벗고 집에 갑니까? 그래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보수판에서요? 그들이 삼성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거짓말을 듣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정권과 삼성의 억지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문정권도 기분이 좋은 거고요. 왜? 우리는 붙어먹지 않았고 돈 많은 사람한테 정의를 행사한다고. 그 문정권한테 아부하는 소리예요. 삼성은 또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 해주니까 또 기분이 좋은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보수 대중들에게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접하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좌파래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삼성을 비판하면 좌파가 된다면 삼성은 우파입니까? 아니죠. 삼성의 본질은 뭡니까? 좌우 관계없이 붙어먹는데 보수는 싸게 치고 좌파한테는 덤뻑 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난 박근혜, 최순실 저 두 사람이요. 양해 받으려면 진짜 한 8천억 재단을 받든가. 그죠. 저 뭐예요? 말 몇 마리에 뭐 재단에 뭐 돈 200억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대로 정권을 자신들의 상속이나 지배를 위해서 그걸 정경유착을 해서 타락을 시키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자, 그런데 이 보수판에서 삼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유착을 말을 못합니다. 왜? 억울하다고 했으니까 유착을 말을 못하죠. 억울하긴 뭘 억울해요? 잘못했죠. 근데 잘못한 데 비해서 뭐 지금도 4조 5천억도 봐주려는데 우리가 한 250억, 300억 정도를 뭐 재단에 받았거나 말을 사줬거나 하는 걸 가지고 죽이려면 우리는 한 3년만 때려야지 세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계급 배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민의 정의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보고 가상의 착한 서민을 상정한다고 비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상의 어떤 착한 서민이 아니라 그 서민이 착하든 못됐든 경제학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급, 계층은 경제학적인 개념입니다. 사회학적인 개념이고요. 부자도 착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 있고 서민도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는 거지. 거기에 착하고 내가 그걸 가상한다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뭡니까? 말을 꾸며서 만들어내기 위한 공작적인 개념을 담고 있겠어요? 근데 한국 국민의 80%는 서민입니다. 저들은 중산층이라는데 그 중산층도 개뿔 별거 없어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80% 정도는 그야말로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 숫자들이 80%쯤 되면 투표를 하면 이 80%가 똘똘 뭉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쓰도록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의 삶이 나아지죠.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겠습니까? 국가적 주택 공급입니다. 저가 공급이라고 하니까 국가가 집을 공짜로 준다고 어떤 무식한 놈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저는 배웠다는 놈이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놈이라고 해요. 왜? 공급은요, 파는 거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무상 제공이나 그냥 제공이라고 하죠. 경제학적 용어로 공급이라고 하면 그럼 국가적 공급은 뭡니까? 국가가 판다라는 거죠. 왜 국가가 팔아야 되냐? 개별 건설회사한테 이렇게 해줬더만 요즘 아파트 한 평에 얼마입니까? 5, 6천만 원이 기본 아닙니까? 서울은 새로 파는 아파트들요. 네. 그래서 그놈 사가지고 로또 또 대팔면 2억 번다고, 네? 그 경쟁률이 몇만 대 1이니 난리 지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들한테 맡겨봤자 계속 아파트 가격을 비싸게 만듭니다. 아니 도대체 그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지어서 칸막이 닭장처럼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어떻게 돈이 평당 분양 가격이 5, 6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건 전부 다 건설회사가 다 누가 합니까? 재벌들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를 호화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엄청난 차익을 남겨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시장에 맡겼을 때는 이제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온 겁니다. 아파트 가격, 공급 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요?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비슷해요. 반반인데 1인 청년 가구들이나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사실상으로 6대4 정도로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집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투기의 수단이 되고 부자들 대부분이 열심히 월급 받거나 기업을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해서 돈을 저렇게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부자 순서대로 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그걸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했죠. 집 팔고 사면서 다 돈 벌었습니다. 조국도 그렇게 했고 안철수도 그렇게 했고요. 황교안도 그렇게 했었고 전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는 그 팔고 살 기회를 미천이 없어서 참여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착하거나 좋은 사람이라 이런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사람도 기회가 됐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원천적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아파트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사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뻔히 돈 벌 방법이 보이는데도 거기에 참가하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멍청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면서도 나는 그런 일이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집을 사고 팔아서 10원짜리 하나 벌은 적 없어요. 내가 독립가구를 이룬 이래요. 우리 아버지나 엄마도 집 팔아서 돈 벌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집안에는 평생에 부동산을 한번 팔아갖고 대한민국에 1원도 벌어본 바가 없다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빤한 거죠, 대한민국에. 네? 자, 직장에 다녀서 내가 6천만 원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를 벌어서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생활하고요. 그럼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다 모으면 한 푼도 안 쓰고 한 12년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내가 생활을 하면 30년, 35년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6천만 원, 5, 6천만 원 받는 직장에 다닌다 했을 때. 이걸 뭘 의미합니까? 불가능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아파트 산다, 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모의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다행히 뭐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뭐 공무원인데 월급을 좀 많이 받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갖고 마누라도 뭐 그리 만나서 그렇게 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허덕허덕 하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집은 하나 했겠지만 은행에 빌렸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집 한 채를 없어서 절반쯤은 집 한 채가 없이 죽고 또 집이 있는 사람 중에도 한 60, 70%는 그러면 집 빚에 빚 갚는다고 허덕허덕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하면 이제 어떡합니까? 내 집 팔아가지고 전세에도 줍니까? 그래서 집 한 채 있는데 자기가 기득권이라 생각하고 문재인이가 부동산 가격 올려서 내가 재산이 한 6억에서 10억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그거 팔고 어디서 집 삽니까? 돈은 팔아야 현실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10억을 올라서 집 살려면 12억이 돼 있을 거고요. 당신 자식한테는 무슨 집을 줄 겁니까? 그래서 다 세대를, 다가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집 한 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자신의 노후나 자기 자식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런 부동산 정책은 그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가 마치 집 한 채 있어서 그 가격이 오르면 자기가 부자가 됐냐. 그래서 문재인을 이번에 저렇게 많이 찍어준 데는 노인들이 100만 원씩 받고 좋아해서 찍어줬다, 준다고 해서 좋아서 찍어줬다라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이 올라서 부자가 된 듯 착각을 하는 40, 50대 사람들도 굉장히 눈을 많이 찍어줬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요. 수도권에서 승부가 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계급을 배반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1대 99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1%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고 99%는 당한다고 하는데 요즘 이론은 뭔가 하면 그 91%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나 1%가 되고 싶거나 자기는 또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19%가 철저하게 1%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99의 사회가 아니라 2대 8의 사회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산층에 상층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의 편을 드는 거예요. 제 이 유튜브 할 때 댓글 딱 다는 사람 중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제 까고 심지어 서포 15조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제가 너 집 한 채 있고 어디 대기업 좀 다니거나 공기업 좀 다니는구나 딱 견적이 좀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은 20%에 속해서 다른 계급에 올라가 있고 이 시대의 수혜자라고 착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서민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할 때 서민을 위한다라는 사람을 찍어야 될 텐데 보수의 지지층의 대부분이 누구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서민이겠습니까? 기득권자들이죠. 물론 강남에 사는 부자들 중에 보수가 서초 강남에 많이 찍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수 지지층, 뭐 한국에 서초 강남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보수 지지층의 핵심은 서민 보수층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 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동네 세탁소 하시는 분, 조그마한 식당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서민 보수라고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지금 보수를 여태까지 지지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솔직히 우리가 옛날에 좀 상스러운 말로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내가 노력 하나 안 하나 나를 찍어줄 건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서민은 철저하게 서민을 위한 쪽에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계급을 배반하고 지금 보수 기득권 정당을 찍어왔어요. 미통당은 저는 보수 기득권 정당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의 재산을 평균이 한 30억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집도 대부분 한 두세 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부정선거해갖고 뭐 돈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보니까 재산이 30매들 있었잖아요. 현금만 해도 한 10억쯤 되더만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일을 가지고 남한테 돈 보태달라 했을까요? 그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집도 두 채 이상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수의 이름은 보수로 팔면서 이념적으로 반공, 무슨 친미, 반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보면 완전 기득권으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패션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삶을 보면 또 발언하는 걸 보면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이 전형적인 구보수의 주장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 키우는 거 보나 평소에 자기 행동하거나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기존의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아요. 잘.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수구 기득권을 맹목적으로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경상도에서도 특히 그렇게 합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요. 부산, 경남은 문재인이 좀 파고들었지만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노력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서민들을 위해서 고민도 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냥 찍어주죠. 제일 국회의원들 저질이 대구, 경북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대구, 경북 의원들요. 아, 네, 맞아요. 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공천만 받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로비에서요. 빗자루라도 꼽아놓으면 찍어주잖아요. 대충. 그래서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배신하고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관습적이거나 문화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선택을 더 잘한다라는 게 학술적으로 나와요.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찍어주거든요. 세락한 미국의 과거에 5대5 연안에 있는 러스트 벨트에 있는 지금은 거의 백수로 사는 노동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찍어줘요. 그런데 그 백인 노동자들과 트럼프하고의 간격은 하늘과 땅이죠. 아니죠. 트럼프는 한 번도 진짜로 그 백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그들의 삶을 낫게 해주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노동자 못 들어온다. 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한다는 이런 쇼들만 할 뿐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문을 닫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삶이 당장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트럼프를 뭘 보고 좋아합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고상한 척 하면서 위선과 가식을 드는데 트럼프는 막 욕도 하고 미국의 본질이 너들이 다 당하고 있어서 그렇다. 내가 되면 다 공장을 미국으로 들고 오겠다. 이렇게 질러대니까 가식과 위선이 없이 진실하다고 보고 찍어주지만 실제로는 진실함은 없지요. 트럼프는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가 놀던 사람들하고 노는 거죠. 월가나 부자들하고요. 매일 밤에 그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그 폭스뉴스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 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문화적이거나 관습적. 지금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가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광화문에서 3년 반을 데모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분들입니까? 상당수가 서민들이에요. 굉장히 서민들이에요. 점심 먹기도 벅찬 분들이 자기가 일을 해야 될 건데 일을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3년 반 동안 나라를 위해서 가자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는 거 외에 거기에 무슨 정치적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낫게 해주겠다는 게 없어요.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보수는 반공하고 반미하고 친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탄핵이 억울하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또 때로는 이재용이가 이재용이 구속하지 말아라고요. 그분들이 이재용이 구속하지 말고 삼성이 대한민국이라 한 데서 그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고 이재용은 그런 걸 기억이라도 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삶은 없는 거예요. 이슈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고루하게 내려오던 보수의 이슈를 그냥 누군가가 전파하면 그대로 거기에 매몰되어서 가는 겁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는 것 저도 뉴스 뭡니까? 서포 15조에 다 그런 거 담았어요. 미국하고의 관계나 안보나 동맹을 튼튼히 해야 되고 김정은이 하고는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담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거기에 더해서 그 서민 보수의 삶을 바꿔주는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렇게 갔어야 그게 조직화가 되고 정치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념화가 되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가지고 40만이 100만이 되고 그러면서 거리에서 뒤집든지 투표에서 뒤집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민 보수의 실체가 뭐냐? 서민 보수에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나 아젠다나 주장이 과연 그들 자신을 위한 건가? 전혀 아니죠. 그거는 보수의 리더라는 브로커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착취당한 거죠. 내 정열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급 배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관습적인 거고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보수는 이래야 된다라는 관습, 문화. 그래서 여기에서 극복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기존의 보수라는 개념이 앞으로 진짜 서민층을 위한 그야말로 이 정치 개혁이나 혁명이나 변화를 끝없이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서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의 처지를 보자면 자신은 서민의 삶을 낫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을 국가가 공급하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통신비가 비싸냐? 담화하지 말고 통신비 낮춰라. 너네 망깔 거 다 깔았지 않냐? 그러니까 만 원씩 내도 돼요. 왜 그걸 집집마다요. 전화기 서너 대 있으면 20만 원씩, 30만 원씩 내야 돼. 왜 테레비가 저렇게 비싸? 미국에서 사면 훨씬 싼데. 반값인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 그런 부분들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허구한 날 누구 석방하라 이야기하고 누구 석방하면 사람이 나아집니까? 무슨 안보를 강화하자고 안보 강화된다. 그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중요하지만은 그건 한마디로 삶과 관계 있는 이슈로 모아서 결집시켜 놓고 거기에 안보를 강화하자는 걸 얹어야지 안보 강화를 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는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외연이 확장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만 지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자기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길거리를 헛일하고 다녔지라고 회의에 빠지고 이게 결국 계급 배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경제적이고 계층적 문제를 뺀 채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이런 걸로 가지고 대중을 왜곡시켜 가지고요. 서민들이 서민의 핵심적 과제를 갖다가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하루에도 뉴스 브리핑에 그런 댓글이 수백 개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급 배반을 극복해야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통당을 지지하자 보수는 저것도 계급 배반. 제가 황교안을 빤하다 안 했습니까? 전 기득권의 앞잡이고 정치 의식이라고는 없다 했지만은 다 황교안 찬양했잖아요.
제가 저거 선거하는 날 아침에 집에 간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침이 아니라 그날 밤에 집에 갔더만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수도요. 진정으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서민의 삶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보수는 전부 문화적이고 관습적으로 왜곡된 보수일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뭐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수 기득권층의 의식을 개조를 해야 할 텐데 그 의식 개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 보수 기득권층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럼 버리면 어떻게 이기냐 하지만은 다수가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이 깨이면 그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는 거죠.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보수의 리더라는 사람들, 저보고 그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너무 세게 가지 마라. 다 설득하고 해서 하나를 힘을 합쳐야 된다. 전부 이해관계에 기반을 해서 먹고 사는 구조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결정적일 때 저하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교육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내 주머니에 3억이 현금이 들어있는데 현금이 들어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다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나 그 윤미향이를 빗대서 지금 너무 나도 지금 NGO 활동을 오래 했는데 NGO 활동하는 사람은 항상 배가 고픈데 한 달에 네? 제가 볼 때 한 3, 4천만 원은 벌어야 윤명이 같은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3, 4천만 원. 네. 그래야 애도 미국 공부시키고요. 네. 또 몇 년, 한 10년 모으면 현금도 몇 억 있고 네. 부동산도 뭐 사또 팔고 해서 한 두세 채도 있고 그렇게 해야 그런 생활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 달에 그렇게 3, 4천만 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현금과 부동산이 8억이 넘는 그런 재산을 그렇게 모았을 때는 그만큼 그러면 어디에서 도둑질을 하든지. 자, 그 모았다는 거거든요. 네. 모았다는 거는 그간에 먹고 살면서 쓰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식 그 음대 공부를 시켰잖아요. 네. 그 음대 공부시킨 사람은 한 달에 음대 보내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잘 알 겁니다. 네. 거기에만요. 그러면 어디서 그 돈이 나왔냐? 네. 그거는 어디선가 빼돌렸겠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 나눔의 집도요. 그 기부금을 줬던 분들이 되돌려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 그 정대협도 그 기부한 사람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나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나눔의 집은 조계종과 관련이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한 달이 건너서 윤미향은 이 현 정권과 관계가 있는데 되돌려 달라 하다가는 보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여기는 말 못하고 저기만 가서 떠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쪽을 패도록 해서 이쪽에 대한 불만을 그걸로 살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1부는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한 번만 감사합니다. 쉬고 이거하겠습니다.